바이올린을 켜주면 100억의 빚을 갚아주지. 얼마면 됩니까? 이 소란을 끝내는 비용 말입니다. 호텔 로비를 난장판으로 만든 빚쟁이들을 향해 한 남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숨을 죽였고 벼랑 끝에 몰린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100억이요. 그 순간 남자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좋아. 내가 그 빚 일단 막아주지. 대신 조건이 있어. 그날 밤 100억이라는 족쇄가 채워진 위험한 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실패하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하는 이 위태로운 도박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결말과 깜짝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허, 새벽 3시 태성그룹 펜트하우스 침실. 강진혁이 식은땀에 젖은 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또 그 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앞에서 죽어가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매일 밤 악몽이 되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발작적으로 탁자 위에 수면제 병을 집어들어 독한 위스키와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약기운이 돌 때까지 머리를 감싸 쥐고 고통을 견뎌야 했죠. 제발, 딱 10분만이라도 잠들고 싶어. 수년간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지독한 불면의 저주. 오늘 밤도 그는 퀭한 눈으로 어둠을 노려보며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화려한 호텔 건물 옥상 난간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도로 하루아침에 100억 빚더미에 앉은 호텔 청소부 이수연이었죠. 그녀의 주머니 속 휴대폰은 빚독촉 전화로 쉴 새 없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다 편해질까? 현실의 지옥보다는 차라리 까마득한 저 아래가 더 평온할 것 같다는 위험한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아래층 로비에서 다급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자선음악회 연주자가 펑크를 냈다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이수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무대 위라면 빚쟁이들을 피해 잠시라도 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미친 듯이 1층으로 뛰어내려가 지배인에게 매달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저 음대 수석 졸업했어요. 제발 저 무대에 서게 해주세요. 다급해진 지배인은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그녀를 무대로 떠밀었습니다. 잠시 후 빌려 입은 드레스를 걸친 이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평소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위로받곤 했던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절박함이 담긴 애절한 선율이 소란스럽던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시각 며칠째 이어진 불면으로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진 강진혁이 로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걸음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멈췄어. 뇌를 찌르던 끔찍한 이명과 환청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저 무대 위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온 순간부터 말이죠. 강진혁은 홀린 듯 무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이한 평온함에 그는 눈을 감고 그 선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쩌면 이 여자라면 지긋지긋한 불면의 밤을 끝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평화는 연주가 끝나자마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객석 뒤편에 숨어있던 사채업자 김 사장이 튀어나와 무대 위로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 숨어 있었네. 돈 갚으라니까 여기서 딴따라 짓을 하고 있어. 김 사장이 이수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악기를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이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바이올린을 품에 안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거 나요.
아끼는 안 돼요.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투숙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그때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소란을 갈랐습니다. 그 손 놓지. 강진혁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에 사채업자들을 제압한 그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이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대신 무심하고 건조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이 지옥 같은 소란을 끝내는 비용 말입니다. 이수연이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100억이요. 주변이 술렁였지만 강진혁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쳤죠. 그는 방금 느꼈던 그 가능성에 베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 빚 일단 막아주지. 이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자 강진혁이 서늘한 눈빛으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오늘부터 매일 밤 내 침실로 와서 바이올린을 켜. 내가 잠들 때까지. 이수연이 당황하여 얼어붙자 강진혁은 그녀의 숨통을 조이듯 잔혹한 계약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단 100억은 계약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날 지급합니다. 만약 도중에 포기하거나 당신 연주를 듣고도 내가 잠들지 못하면. 강진혁이 잠시 말을 멈추고 이수연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땐 당신이 태성그룹을 상대로 100억 빚을 지게 되는 거야. 평생 노예처럼 갚아야 한다는 뜻이지. 숨이 턱 막히는 제안이었지만 당장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수연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주먹을 꽉 쥐고 자신을 구원할 수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이 위험한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수연은 달랑 옷가방 하나를 든 채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성북동의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마치 거대한 요새처럼 버티고 선 철문이 스르르 열리고 그녀는 잔뜩 주눅든 발걸음으로 강진혁의 세상 안으로 발을 들였죠. 아버지의 급한 수술비와 밀린 병원비는 강진혁이 비서실을 통해 갑을 형식으로 깨끗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더 거대하고 무거운 족쇄가 되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실패 시 100억 채무 변제라는 붉은 도장이 시뻘건 불덩이처럼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위험한 도박에서 실패한다면 자신은 물론 아픈 아버지까지 평생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첫 번째 연주를 위해 강진혁의 침실 문을 여는 이수연의 손끝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고 침대 헤드에 비스듬히 기댄 강진혁은 며칠간의 불면으로 신경이 면도날처럼 곤두서 있었죠. 그는 냉혹한 심사관 같은 눈빛으로 이수연을 쏘아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시작해.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말고. 만약 어제 그 소리가 우연이었다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강진혁의 건조하고 날카로운 명령에 이수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바이올린을 턱에 괴었습니다. 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이 연주가 그를 잠재우지 못하면 당장 내일부터 아버지의 치료가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수연은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모든 절박함을 담아 활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고 애처로운 선율이 적막하기만 하던 넓은 침실을 서서히 채워나갔습니다. 처음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미간을 찌푸리고 있던 강진혁의 표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딱딱하게 굳어있던 석고상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수년간 그 어떤 강력한 약물로도 열리지 않던 견고한 잠의 문이 이수연의 연주가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기적처럼 열린 것입니다. 강진혁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거칠었던 숨소리가 깊은 잠에 빠진 어린아이의 색색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제야 이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에서 화를 내려놓을 수 있었죠. 그녀는 혹시라도 그가 다시 깰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밤새도록 잠든 강진혁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실로 수년 만에 개운하게 눈을 뜬 강진혁은 침대 옆 의자에서 불편한 자세로 쪽잠을 자고 있는 이수연을 발견했습니다. 인기척에 놀라 화들짝 깬 이수연이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자 강진혁은 여전히 차가운 가면을 쓴 채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 하지만 착각하지 마.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야.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내 잠을 깨우면 계약은 그 즉시 파기야. 그날 오후 비서실장이 최고급 명품 바이올린 케이스와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의 드레스 박스들을 한아름 들고 이수연이 머무는 별채방을 찾았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이수연의 뒤로 강진혁이 다가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툭 내뱉었습니다. 내 전속 연주자가 그런 구질구질한 꼴을 하고 다니는 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계약 이행을 위한 도구 관리 차원이니까 주제넘게 감동하거나 착각하지 마. 이수연은 모멸감에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선물이 아니라 100억짜리 비싼 도구에 대한 철저한 관리일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저택의 사용인들이 그녀의 등 뒤에서 빚 때문에 팔려온 여자 주제의 비싼 척은이라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자존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상에 누워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삼키고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태로운 동거가 이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연주를 마치고 강진혁이 깊이 잠들기를 기다리던 이수연은 그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내며 침대 위에서 허우적대던 강진혁이 갑자기 허공을 휘젓더니 침대 옆에 앉아있던 이수연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부러질 것만 같았죠. 가지마. 제발. 나만 두고 가지마.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평소에 냉철하고 오만하던 재벌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악몽 속에서 버림받은 채 울부짖는 어린아이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죠. 그의 거대한 부와 권력 뒤에 숨겨진 골마 터진 깊은 상처와 지독한 외로움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연은 차가운 계약 관계를 떠나 인간적인 연민의 가슴 한구석이 저리 태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차마 그에게 잡힌 손을 빼내지 못하고 그가 진정될 때까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강진혁은 전날 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들킨 것이 민망한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평소보다 더 퉁명스럽게 굴었습니다. 거칠게 의자를 밀며 일어서던 그가 무심한 듯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 그리고 내 아버지 병실 VIP 특실로 옮겼어. 시끄러운 다인실에선 제대로 치료받기 힘들 테니까. 신경 쓰여서 연주 망치면 나만 손해잖아. 이수연이 놀란 토끼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강진혁은 헛기침을 하며 도망치듯 급히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계약 이행에 방해되니까 그런 거야. 다른 뜻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 멀어지는 강진혁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수연은 처음으로
그가 단순히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얼음장처럼 차갑던 이 저택에서 그가 그녀에게 보여준 첫 번째 서툰 배려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강진혁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회장의 눈치를 보며 숨도 크게 쉬지 못했죠. 1년 중 그가 가장 예민하고 난폭해지는 시기, 바로 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부터 강진혁은 모든 회사 일정을 취소하고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그 누구의 출입도 허락하지 않은 채 식사는 손도 대지 않고 독한 위스키 병만 비워내고 있었죠. 굳게 닫힌 서재 문 너머로는 간간이 무언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짐승의 울음 같은 신음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넘도록 서재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이수연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든 채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기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린 문틈으로 역한 술 냄새와 함께 짙은 어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수연은 숨을 죽이고 발을 들였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서재 한 구석, 산산조각난 유리잔 파편들 사이에 강진혁이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생명줄처럼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처럼 몸을 웅크린 채 서럽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나 때문에. 가지 마요, 엄마. 평소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오만하던 태성그룹 회장의 가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곳엔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 속에 갇혀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난도질당한 상처투성이의 한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죠.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처절한 울음소리는 마치 길 잃은 짐승의 포효처럼 이수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순간 이수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받았던 모욕적인 언사들, 100억짜리 도구 취급을 당하며 느꼈던 수치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빈자리에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연민과 아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빚쟁이라는 사실도 그가 냉혈한이라는 사실도 모두 잊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그저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너무나도 외롭고 불쌍한 한 영혼일 뿐이었으니까요. 이수연은 아무 말 없이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진홍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난 애절한 선율이 차갑게 얼어붙은 서재의 공기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처럼 그의 찢긴 마음을 어루만지는 연주였죠. 연주 소리에 흠칫 놀라 천천히 고개를 든 강진혁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멍하니 이수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자신을 구원하러 온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강진혁이 비틀거리며 힘겹게 몸을 일으켜 이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무너지듯 그녀의 좁은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그동안 가슴 속에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을 토해내다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제발 나 좀 살려줘. 숨을 못 쉬겠어. 이수연은 연주를 멈추고 활을 든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강진혁의 넓은 등을 토닥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얇은 옷자락을 적시며 살갗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온기가 그녀의 심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채권자와 채무자도 회장과 연주자도 아닌 그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두 남녀일 뿐이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던 강진혁의 세상에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가 스며든 밤이었습니다. 진혁의 눈빛에서 도끼가 빠졌고 수연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물건을 대하던 경멸 대신 복잡한 감정이 서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으로 이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약혼녀 서채린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진혁이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진혁에게 선물 받았던 최고급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리 후 찾아다 놨다는 핑계로 가정부를 매수해 수연의 방 서랍 깊숙이 숨겨놓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은 서채린의 날카로운 비명소리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 목걸이, 진혁 씨가 선물해준 목걸이가 없어졌어. 서채린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집안을 샅샅이 뒤지게 했고 각본대로 수연의 방에서 목걸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용인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서채린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수연의 뺨을 거세게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울렸고 이수연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이 뻔뻔한 년, 100억 빚쟁이 주제에 감히 도둑질까지 해? 내 그 더러운 밑바닥 본성이 결국 나오는구나. 수연은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이미 매수된 사용인들은 싸늘한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출장에서 돌아온 강진혁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섰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을 본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서채린은 보란 듯이 목걸이를 흔들어대며 달려가 진혁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진혁 씨, 이것 좀 봐. 이 여자가 당신이 준 목걸이를 훔쳤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혁의 시선이 천천히 수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헝클어진 머리와 터진 입술로 간절하게 그를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저 아니에요. 제발,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진혁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그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혈 안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과거 수많은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살아온 그의 불신 가득한 삶이 눈앞에 명백해 보이는 증거 앞에서 그녀의 진심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의 짧은 침묵은 칼날이 되어 수연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날 밤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던 그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도둑 누명보다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진혁의 입에서 나온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차디찬 축객령이었습니다. 그 말은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계약 파기는 곧 아버지의 치료 중단을 의미했으니까요. 수연은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결국 작은 가방 하나만 든 채 쫓겨나듯 저택을 나서야 했습니다.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로 내몰린 수연의 삶은 순식간에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는 다시 연체되기 시작했고 그녀는 찜질방을 전전하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를 아꼈던 선배이자 세계적인 지휘자가 된 최민우가 우연히 그녀를 발견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덕분에 수연은 작은 자선 공연의 객원 연주자로 다시 무대에 설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수연을 내쫓은 후 진혁의 삶은 다시 완벽한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주가 사라진 밤은 다시 끔찍한 이명과 악몽으로 채워졌죠.
독한 수면제도 술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고통받다 새벽녘에야 겨우 지친 몸을 일으키는 날들이 반복되면서 그는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서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와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보셔야 할 영상이 있습니다. 며칠 전 도난 사건 당시 거실 CCTV입니다. 영상에는 서채린과 가정부가 수연의 방에 목걸이를 숨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진혁의 불면증 때문에 집안 곳곳에 설치해둔 보안 카메라가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이었습니다. 가정부를 추궁했더니 서상무의 사주를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수연 씨는 억울하게 당하신 겁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진혁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퉁퉁 부은 얼굴로 자신을 믿어달라며 애원하던 수연의 절망적인 눈빛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진혁은 수소문 끝에 수연이 연주한다는 변두리의 낡은 소극장을 찾았습니다. 관객석 맨 뒷자리 구석,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무대를 바라보던 그의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값비싼 드레스도 없었습니다. 유행 지난 낡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핀 조명 하나의 의지에 서 있는 초라한 모습의 이수연. 하지만 그녀가 활을 드는 순간 진혁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온몸으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고통, 삶의 무게, 그리고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처절한 절박함이 현 위에서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비명이자 절규였고 동시에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진혁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고 올라와 목구멍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면증을 치료해줄 도구를 잃은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벼랑 끝으로 내몰은 저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자각. 그녀를 향한 미안함과 안쓰러움, 그리고 터질 듯한 그리움이 뒤섞인 지독한 사랑의 통증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땀범벅이 된 채 환하게 웃는 수연의 모습을 보며 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되돌려야 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녀를 다시 찾아와야 해.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녀를 되찾겠다는 한 남자의 처절한 다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진혁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전에 없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진혁은 비서실장을 불러 짧고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서채린 상무 측에 파혼 통보하세요. 위자료든 뭐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법무팀 총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세요.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 만류하려 했지만 진혁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수연을 망가뜨리는 이 거짓된 관계를 단 1초도 지속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진혁은 수소문 끝에 수연이 머물고 있다는 최민우의 개인 연습실 건물 앞을 찾아갔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나오던 수연은 건물 입구에 서 있는 진혁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며칠 사이 반쪽이 된 진혁의 얼굴을 보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수연은 애써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그를 외면하려 했습니다. 진혁이 다급하게 수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제발 이야기 좀 해.
수연은 불에 댄 듯 잡힌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이거 나요. 회장님이 저랑 할 이야기가 뭐가 있죠? 전 이제 태성그룹 직원도 회장님 전속 연주자도 아닌데요. 더 이상 절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진혁은 그녀의 싸늘한 태도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오해였어. 목걸이 사건. CCTV 확인했어. 서채린이 꾸민 짓이었어. 내가 널 믿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수연은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요? 증거가 나오니까 그제야 믿어주는 척하는 건가요? 회장님한테 저는 도대체 뭐였죠? 필요할 땐 돈 주고 사고 필요 없어지면 쓰레기처럼 내다버리는 감정 따윈 없는 비싼 인형이었나요? 수연의 눈에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눈물이 되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의 그 오만한 돈 자랑도 가식적인 사과도 이제 다 지긋지긋하니까. 그때 연습실 문이 열리고 최민우가 나왔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민우는 진혁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보란 듯이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다. 감기 걸리겠어. 일단 들어가자. 민우는 수연을 이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생각난 듯 멈춰서서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참. 오늘 관객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 내가 이번 미국 투어에 너를 솔리스트로 추천했거든. 같이 가자, 수연아. 너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그 말은 진혁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국행. 그것은 수연에게 성공을 의미했고 자신에게는 영원한 이별을 의미했으니까요. 수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진혁을 한번 바라보고는 민우의 이끌림에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진혁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죠. 그때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스팔트 바닥을 적시는 거센 빗줄기 속에서도 진혁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너머로 민우가 수연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는 풍경이 밖에서 비를 맞고 선 자신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서면 그녀를 영영 잃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늦은 밤 연습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던 수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거리 한복판에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진혁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셔츠는 물에 젖어 볼품없이 구겨졌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입술까지 파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을 발견한 진혁이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미쳤어요? 이러다 죽으려고 그래요? 수연이 우산을 받쳐들며 소리치자 진혁이 젖은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그래, 미쳤어. 너 때문에. 내가 없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미쳐버릴 것 같아. 빗소리에 묻힐 듯 작게 떨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처절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널 의심하지 않을게. 내가 도둑이든 빚쟁이든 그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그냥 제발 내 옆에만 있어줘.
진혁이 수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고백을 토해냈습니다. 그룹이 망해도 좋고 빈털터리가 돼도 좋아. 내 모든 걸 잃더라도 너 하나만은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 사랑해. 처음 본 순간부터 널 사랑했어. 그 순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수연의 심장이 그룹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물 섞인 진심이, 모든 것을 내던진 그의 처절한 사랑이 폭우를 뚫고 그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연은 들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빗속으로 뛰어들어 진혁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바보같이. 왜 이제야 와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아팠는데. 흑. 진혁은 부서질 듯 그녀를 마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폭우가 쏟아지는 거리 한복판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격정적인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계약으로 묶인 갑을 관계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연인으로서 나누는 첫 번째 입맞춤이었습니다. 흠뻑 젖은 채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차가운 계약서도 오해의 벽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수연의 젖은 머리카락을 떨리는 손으로 쓸어 넘기며 깨질 듯 소중하게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얼어붙었던 지난날의 외로움과 깊은 상처를 뜨겁게 녹여냈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로의 품에서 눈을 뜬 강진혁과 이수연은 꿈만 같은 평온함을 느꼈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강진혁이 출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서채린 측의 잔혹한 보복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채린의 집안은 태성그룹의 주요 주주들을 규합하여 경영자질 부족과 사생활 논란을 이유로 강진혁 회장의 해임안을 긴급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고 강진혁은 이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뉴스로 접한 이수연의 가슴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자신과의 사랑 때문에 진혁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모든 것을 이를 위기에 처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나 때문에 진혁 씨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100억이라는 빚보다 모든 것을 잃고 상처받을 그의 모습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건 다시 끔찍한 빚더미에 앉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일 것 같았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당장 고액의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는 절벽 끝에 서 있고 아버지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상황. 이수연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진혁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의 곁을 지키며 바이올린을 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진혁을 돕고 아버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 믿으며 활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수연은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바이올린 연주에 매달렸습니다. 지쳐 쓰러져 잠든 진혁의 머리맡에서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연주하고 또 연주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그리고 육체적 과로가 그녀의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었죠. 이상 징후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격정적인 패시지를 연주하던 도중 갑자기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 끝에 전기가 오는 듯한 찌릿한 통증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날이 갈수록 통증의 빈도는 잦아졌고 급기야 손가락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활을 잡는 오른손에도
힘이 빠져 연주 도중 활을 놓치는 실수까지 하고 말았죠. 덜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이수연은 불안감에 휩싸여 몰래 병원을 찾았습니다. 각종 정밀 검사를 마친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수연 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과로가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마비 증세가 오고 있어요. 이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수연은 심장이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비라뇨?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사는 잔인하리만큼 냉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장 연주를 중단하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대로 무리하게 연주를 계속한다면 영구적인 신경 손상으로 다시는 바이올린을 켤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바이올리니스트인 그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시는 연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은 100억 빚을 갚을 기회도 아버지를 살릴 마지막 희망도 모두 사라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병원복도 의자에 주저앉은 이수연은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절망에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잔인한 사실을 강진혁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그의 운명을 가를 이사회가 열리는데 자신의 손 문제로 그를 더 힘들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 자신이 연주를 못하게 되었다는 걸 알면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달려올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수연은 약국에서 가장 독한 진통제를 사서 한 움큼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약으로 마비시키며 그녀는 다시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었습니다. 이사회 전날 밤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강진혁은 이수연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수연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했죠. 그는 수연의 마비되어 가는 왼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무 힘들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내 연주만 들으면 신기하게 숨이 쉬어져. 그의 말에 수연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혁은 수연의 손가락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꿈에도 모른 채 아이처럼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었죠. 내일 이사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옆에 있어 준다면 뭐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밤도 나를 위해 연주해 줄 거지? 이수연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애써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럼요. 제가 회장님 곁을 지킬게요. 걱정 말고 주무세요. 이수연은 다시 진통제를 삼키고 감각이 사라져 내 손 같지 않은 왼손으로 바이올린 지판을 눌렀습니다. 활을 켤 때마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뚝까지 불에 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지친 영혼을 달래기 위해 그리고 쓰러져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몸을 불살라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자장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바이올린 위로 툭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운명의 이사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혁은 결연한 표정으로 수트를 차려입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수연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감춘 진통제통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바이올린 인생에서 마지막 무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비장한 각오가 그녀의 발걸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태성그룹 대회의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살벌했습니다. 서채린 측에 매수된 이사들은 진혁이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퍼부어댔습니다. 회장님, 경영 실적 악화에 사생활 스캔들까지 이제 그만 자리에서 내려오시죠. 최근 중요한 결정들을 미루신 것도 다 불면증 때문 아닙니까? 그룹 이미지가 바닥을 쳤습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진혁은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일시적입니다. 제가 추진 중인 신사업들이 궤도에 오르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탐욕의 눈먼 이사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진혁의 해임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죠. 서채린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표결을 재촉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뒷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든 이수연이었습니다. 모든 이목이 그녀에게 집중된 순간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잠시만요. 회장님의 마지막 변론 제가 하겠습니다. 서채린이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뭐야? 여긴 외부인이 들어올 곳이 아니야. 당장 끌어내. 하지만 진혁이 손을 들어 경호원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수연이 왜 이곳에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결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이사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전속 연주자 이수연입니다. 여러분께서 회장님의 불면증을 문제 삼으시는 걸로 압니다. 맞습니다. 회장님은 오랫동안 어머니를 잃은 트라우마와 불면의 고통 속에 살아오셨습니다.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그룹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워오셨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회장님은 제 연주를 통해 비로소 깊은 잠을 자고 상처를 치유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셨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곡은 돌아가신 회장님의 어머니께서 생전에 가장 사랑하셨던 곡이자 회장님의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바로 그 곡입니다. 부디 이 연주를 들으시고 회장님의 진심을 한 번만 더 믿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연은 회의실 중앙에 서서 바이올린을 턱에 괴었습니다. 약효가 떨어져 가는지 손끝에서부터 팔뚝까지 불에 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 이게 마지막이야. 진혁 씨를 지켜야 해. 아빠를 살려야 해. 수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화를 현에 올렸습니다. 마비되어 가는 손가락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그녀는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화를 한 번 그을 때마다 신경이 끊어지는 듯한 격통이 전신을 강타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연주에는 단순한 기교를 뛰어넘는 처절한 영혼의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혁을 향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효심,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저항이 뒤섞인 그 선율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회의실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이사들의 얼굴에서도 서서히 비웃음이 사라지고 숙연함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단상에 서 있던 진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가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며 자신을 위해 연주하고 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주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회의실의 육중한 정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누군가의 휠체어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백발의 노인, 그는 바로 미국에서
요양 중이라던 태성그룹의 명예회장, 진혁의 아버지 강 회장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무대 중앙에서 혼신을 다해 연주하고 있는 수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죽은 아내가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바로 그 곡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당신이 돌아온 거요? 죽은 아내가 살아서 돌아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수연의 연주에 강 회장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심장의 고동을 느꼈습니다. 수연의 마지막 음이 허공에 흩어지자 회의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이사들을 향해 호통쳤습니다. 다들 제정신인가? 내 아들이 그리고 저 아이가 회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싸우고 있는지 진정 안 보인단 말인가? 명예회장의 예상치 못한 등장과 일갈에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선언했습니다. 내 모든 지분을 걸고 현 회장의 해임을 반대한다. 나와 뜻을 같이 할 사람은 일어나라. 그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채린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표결 결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해임한 부결이었습니다. 진혁은 회장직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수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수연아, 우리가 해냈어. 하지만 그 순간 수연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한계치까지 버텨왔던 그녀의 정신력이 긴장이 풀림과 동시에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서 바이올린 활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몸도 중심을 잃고 차가운 회의실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수연아, 진혁이 비명을 지르며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쓰러진 그녀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밀랍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축 늘어진 왼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진혁은 그녀의 손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녀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직감한 진혁은 의식을 잃은 수연을 품에 안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수술실 앞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채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진혁은 초조함에 입술을 피가 나도록 물어뜯으며 수술실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강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깊은 회한에 잠긴 얼굴로 아들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죠. 강 회장이 긴 침묵을 깨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미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후원했던 재능 있는 학생이 바로 저 아이 수연 양이었더구나. 진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연 양 집안이 어려워져서 악기를 포기하려 했을 때 몰래 학비를 대주고 저 바이올린까지 사주었던 게 바로 내 엄마였다. 아까 회의실에서 저 아이의 연주를 듣는데 마치 내 엄마가 살아서 돌아와 못난 나를 꾸짖는 것 같더구나. 강 회장의 주름진 눈가에 맺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미안하다, 진혁아. 너를 그토록 외롭게 만들어서. 그리고 저 아이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진혁은 그동안 가슴속에 단단히 뭉쳐있던 오해와 원망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두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늦지 않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수술실 붉은 등이 꺼지고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수연이는요? 손은 괜찮은 겁니까?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신경 손상이 심각해서 자칫 영구마비가 올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긴 시간 피나는 재활이 필요하겠지만 의지만 있다면 다시 연주할 수 있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진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강 회장 역시 감격에 겨워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수연은 자신의 왼손을 칭칭 감고 있는 두꺼운 붕대를 보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다시는 바이올린을 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죠. 하지만 그런 그녀의 곁에는 이제 진혁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그녀의 병상을 지키며 굳어버린 손가락을 마사지하고 힘겨운 재활 훈련을 함께 했습니다. 괜찮아, 수연아. 포기하지 마. 내가 내 손이 되어줄게. 내가 다시 활을 잡는 날까지, 아니 평생토록 내가 내 옆에서 힘이 되어줄게. 진혁의 헌신적인 사랑과 강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수연은 피나는 재활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회복을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재활 과정을 담은 짧은 연주 영상들을 희망 울림이라는 개인 채널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눌하고 힘겨웠지만 날이 갈수록 회복되어 가는 그녀의 연주와 감동적인 사연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희망 울림을 통해 그녀의 재기를 응원하는 열렬한 팬이 되었고, 이는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 주었죠. 고통스러운 재활의 시간 속에서도 세 사람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얼음장 같던 진혁의 저택에는 이제 냉기 대신 따뜻한 웃음소리가 넘쳐났고 강 회장도 자주 들러 아들과 함께 식사하며 평범한 가족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100억이라는 차가운 숫자로 시작된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서울의 한 대형 콘서트홀은 수연의 기적적인 재기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팬들이 그녀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죠. 객석 맨 앞줄 중앙 가장 좋은 자리에는 건강을 회복한 강 회장과 퇴원한 수연의 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아버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긴장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진혁이 앉아 터질 듯 벅찬 가슴을 안고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자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수연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관객들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숨을 고르고 바이올린을 턱에 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객석 중앙에 앉아있는 진혁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괜찮아. 넌 해낼 수 있어. 그의 무언의 응원에 용기를 얻은 수연이 첫 음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그 절박했던 회의실에서 연주했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연주는 달랐습니다. 지난날의 고통과 슬픔은 승화되어 더 깊고 풍부한 감성으로 피어났고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홀 안의 모든 사람의 영혼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만이 들려줄 수 있는 삶의 찬가였습니다. 마지막 음이 허공에 흩어지고 수연이 화를 내리자 찰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강 회장과 수연의 아버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고 관객들은 환호하며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이수연.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벅찬 감동으로 바라보는 강진혁.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뜨겁게 마주쳤습니다. 차가운 100억 빚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되었습니다. 수연의 숭고한 희생은 진혁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의 아버지 마음까지 녹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었죠.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기적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기적 같은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아름다운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실제 추억이 담긴 깜짝 사진을 인사 후 공개합니다. 은빛구름 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의 이야기들. 하와이 신혼여행에서 진혁은 말했어요. 이제는 바이올린 없이도 편히 잘 수 있다고. 그녀가 곁에 있으니까. 사랑해.